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전 세계 6천만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또 자기계발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들고 나온 데일 카네기의 불의 고전, 인간관계론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스타북스에서 출간했고 옮긴 사람은 강윤철님입니다.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펼쳐봐야 할 책입니다. 사업상 혹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하는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또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오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장황한 학설이나 이론이 아닌 사례자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집대성한 이 책은 인간관계론에 관한 최고의 바이블이라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 메리빌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195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렌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네브래스카에서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세일즈맨 등의 직업을 거치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축적해 나갔고, 그 기술들을 매일 스스로 실험했다고 합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점차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평판을 바탕으로 카네기는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서 자신의 인간관계 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15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끝에 1936년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출간했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 원리가 제시된 이 책은 발간 당시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나 판매되어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성공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케네디, 레이건, 부시, 오바마 등 미국의 대통령들과 오프라 윈프리, 스티븐 코비가 곁에 두고 읽었고요. 워런 버핏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책이라고 적극 추천했습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서양에서는 성경처럼 읽는 책인데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총 6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호감을 얻기 위한 6가지 비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대화법, 상대를 이해시키는 특별한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9가지 비법, 누구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책의 앞부분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3가지 원칙.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전례에 없었던 대규모의 범인 검거 작전이 전개되었다. 쌍권총 크롤리라 불리는 흉악한 살인범으로 그는 명사수인데다가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기에 경찰에 붙잡힐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몇 주간에 걸친 집요한 경찰의 추적 끝에 웨스트엔드가에 위치한 정부의 아파트로 도망쳐 들어갔다. 무려 150여 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크롤리가 숨어있는 아파트의 맨 위층을 포위하였고 주변 건물의 옥상에는 기관총까지 설치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지붕에 구멍을 뚫은 후 경찰 킬러인 크롤리가 숨어있는 방 안으로 최루탄을 집어넣어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크롤리는 완강하게 버텼다. 그는 두툼한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경찰들을 향해 끊임없이 쌍권총을 쏘아댔고 응사하는 경찰들의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뉴욕의 고급 주택가를 1시간 30분 동안이나 뒤흔들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골목길 등에 숨어서 이들의 활극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크롤리는 결국 체포되었고 뉴욕 경찰국장인 멀로니는 쌍권총 크롤리가 뉴욕 범죄사상 가장 흉악하고 위험한 자였으며 아주 하찮은 동기만으로 능히 사람을 죽이던 악한이라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쌍권총 크롤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크롤리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쓴 유서에 나와 있다. 총상에서 흘러내린 피로 흠뻑 젖어있는 유서의 한 구절이 그의 심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나의 육신 속에는 삶에 지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온화하고 다정하다. 또한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어땠는가? 그는 롱 아일랜드의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자신의 정부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떤 경관이 그들을 발견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크롤리는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꺼내 그 경관을 향해 탄알이 떨어질 때까지 방아쇠를 당겼다. 이어 차에서 내린 그는 죽어 넘어진 경관의 총을 빼내 경관의 머리를 다시 쏘았다. 이런 살인마가 어느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를 칭했던 것이다. 크롤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가 싱싱 형무소의 정계의자에 앉게 되었을 때 과연 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모두가 자업자득이지 라고 생각하며 참여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인데 억울하게 이런 꼴을 당하다니. 이것이 쌍권총 크롤리의 마지막 말이었다.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크롤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시인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지닌 범죄자들은 의외로 많다. 다음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내 생애의 황금기를 바쳐 사람들을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온 세상의 비난과 범죄자란 낙인뿐이란 말인가. 이렇게 한탄한 것은 일찍이 시카고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며 미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암흑가의 왕자 알 카포네였다. 그처럼 극악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악한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성가나 선인으로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탓한다. 뉴욕에서 라이벌 폭력 조직의 총격을 받고 세상을 하직한 더치 슐츠 또한 그랬다. 뉴욕에서 손꼽히는 악당 슐츠도 어느 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사회의 은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믿고 있었다. 나는 이런 범죄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싱싱 형무소장인 워든 로즈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극악한 수용자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악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선량한 보통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끝까지 정당화시키거나 변명하려 든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왜 금고를 파괴해야 했으며 어째서 권총의 방화쇠를 당겨야만 했는가 하는 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형무소에 들어와 있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알 카포네, 크롤리, 슐츠 등 흉악한 사람들마저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데 하물며 다른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나는 유감스럽게도 나이 40이 넘어서야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비난하는 사람은 감정이 격앙되어 이성을 잃기 쉽고 비난받는 사람은 곧 방어태세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또한 비난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여 반항심이 생겨나게 되므로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독일군은 내부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그 직후에 불평을 토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아무리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하다. 만약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하는 병사가 발견될 경우 그 병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칙은 일반 사회에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잔소리가 심한 부모, 바가지를 긁는 아내, 고용인을 들볶는 고용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만 드는 사람들에게 한번 권해 볼 만한 방법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티포트 돔 유전 의혹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부정사건으로서 수년 동안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국민들의 분노 또한 대단했었다. 이 부정사건의 중심인물은 알베르트 폴이라는 제29대 하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정부 소유의 티포트 돔과 엘크힐스의 유전지대 대여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본래 이 유전은 군사용으로 해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내무부 장관인 폴이 아무런 입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L. 도헤니에게 전격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그 유전지대를 대여해 줌으로써 큰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러자 도헤니는 대부금이란 명목으로 폴에게 1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폴은 해병대를 동원하여 그 유전지대의 다른 석유업자들을 해당 지역에서 추방시켰는데 이것은 엘크힐의 석유 매장량이 이웃하고 있는 다른 유전으로 인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취해진 독선적인 방편이었다. 당연히 해병대의 총칼에 쫓겨난 석유업자들이 그대로 있을 리 만무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제소함으로써 이 엄청난 독직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추악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하딩 내각의 총사퇴를 초래했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알베르트 폴은 현직 고위 관리로서는 전례에 없는 중형에 처해져 투옥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제31대 하버트 후버 대통령이 어느 강연회에서 친구인 폴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하딩 전 대통령의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폴의 부인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며 울부짖었다.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은 취소하세요.
하딩이 폴에게 배신을 당했다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남편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설사 이 건물 안이 황금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남편은 그것을 탐하여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배신당한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순한 자란 말입니다. 이처럼 질이 나쁜 인간일수록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헐뜯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이 나쁜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간의 천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잘못을 고치려 든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화를 내며 그를 비난할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는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포드 극장에서 삼류 배우인 부스에게 저격당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느 싸구려 하숙집에 지저분한 침상으로 옮겨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침대는 너무 작아서 키가 큰 링컨의 다리는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곰팡이로 얼룩져 있는 벽에는 로사 보네르가 그린 마을 시장의 복사판이 걸려 있었으며 가스등의 새파란 불꽃이 어두침침한 방안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서글픈 광경을 지켜보고 보던 스탠튼 육군 장관은 여기 누워 계신 분처럼 완벽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링컨이 사람들을 잘 다루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나는 링컨의 생애를 1년간에 걸쳐 조사했고 또한 만 3년에 걸쳐 링컨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링컨의 사람됨과 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링컨의 사람 다루는 법을 주력해서 연구 조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답안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링컨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을까? 그렇다. 그것은 사실 그의 취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피전 크리크밸리에 살던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재주를 자랑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상대방을 비웃는 시나 편지를 써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살짝 떨어뜨려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덕분에 한평생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에도 반대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을 신문을 통해 발표하곤 했는데 그 도가 지나쳐 한 번은 큰 말썽이 일어나게 되었다. 1842년 가을, 링컨은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싸움하기 좋아하는 아일랜드 태생의 정치가 제임스 실즈를 조롱하는 익명의 풍자글을 스프링필드 저널에 기고하였다. 이 글이 발표되자 스프링필드는 웃음의 도가니가 되었고 다혈질인 실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그 글을 투서한 필자를 결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필자가 링컨이란 사실을 알아낸 실즈는 즉시 말을 타고 달려와 링컨을 비난하며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무기 선택은 링컨에게 일임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팔이 긴 점을 염두에 두고 기병용 칼을 무기로 선택했다. 드디어 결투의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미시시피 강의 드넓은 백사장에 마주섰다. 다행히도 막 결투가 시작될 찰나 양쪽의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투를 막음으로써 서로 사과하는 선에서 모든 일을 매듭짓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링컨은 상당한 당혹감에 빠졌으며 덕분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링컨은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남을 비웃지도 않았다. 남북전쟁이 벌어져 북군이 남군에게 열세를 면치 못할 즈음 링컨은 포토맥 지구의 사령관을 여러 번 교체시켜야만 했다. 맥크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등 5명의 장군들이 차례로 포토맥 지구의 사령관직을 맡았지만 그들 모두는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으므로 링컨은 몹시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국민들은 이들 무능한 장군들을 통렬히 비난했으나 링컨은 만인에게 악의를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자신을 타이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들을 심판하지 말라. 그는 이러한 자신의 좌우명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링컨은 그의 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린 남부 사람들을 욕할 때마다 타일렀다. 그들을 탓하지는 맙시다.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된다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겁니다. 링컨의 또 다른 일화를 보도록 하자. 1863년 7월 1일 게티스버그, 펜실베니아주 남부의 지방 도시 게티스버그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4일 밤 북군의 총공세에 리 장군 휘하의 남군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줄기차게 내리 퍼붓는 폭우 속에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군의 퇴각은 포토맥 강에서 멈추고 말았다. 강은 밤새껏 내린 폭우로 범람하여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다. 리 장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들 뒤로는 의기충천한 북군의 포위망을 좁혀왔으니 항복할 도리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링컨은 남군을 괴멸시켜 전쟁을 종결할 호기가 찾아온 것을 기뻐하여 미드 장군에게 명령했다. 작전 회의는 생략하고 즉시 남군을 추격하도록 하시오. 이 명령은 전보로 미드 장군에게 전해졌으며 링컨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 즉시 특사를 파견하여 남군에게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적인 맹공을 퍼부을 것을 재차 명령했다. 그런데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작전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했으며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즉각적인 공격을 거부했다. 그러는 동안 넘쳐 흐르던 강물은 줄어들었고 남군은 유유히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해 버렸다. 링컨은 격노했다. 미드 장군의 잘못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었고 링컨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 분노를 표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람. 이런 터무니없는 노릇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남군은 도간에 든 쥐였어. 그런데 미드 장군은 내 말을 무시하고 예하 부하를 움직이려 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 상황이었다면 그 누구라도 리를 무찌를 수 있었을 거야. 나라도 그를 격퇴시킬 수 있었을 거다. 몹시 붕괴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1865년에 쓰인 이 편지는 링컨이 붕괴한 상태에서 적은 편지로서 결투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링컨이 언사에 대단히 조심스러웠다는 점을 인식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미드 장군께 나는 리 장군의 탈출로 비롯될 앞으로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중요성을 장군께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은 바로 우리의 손아귀에 있었으며 그들을 추격했더라면 전쟁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기회를 상실한 현재로서는 전쟁의 종결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병력의 3분의 2 정도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장군의 활약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며 기대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군께서는 천재 일우를 놓친 겁니다. 그 때문에 나 역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드 장군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하지만 미드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링컨은 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으며 그의 사후에 링컨의 서류함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내가 추측컨대 아마 링컨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처럼 편안하게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직접 게티즈버그 전선에서 미드 장군처럼 부하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하들의 비명과 아우성을 들었더라면 아마 나 자신도 미드 장군처럼 선뜻 공격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나 역시 미드와 같은 태도를 취했을지 모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내가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내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받는 미드의 심정은 어떨까? 그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며 나를 비난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반감만 쌓이게 되고 서로의 틈이 벌어져 나는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링컨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난과 힐책 등이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링컨이 그 편지를 사장시켜 버렸음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는 어떤가? 링컨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였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 다른 사람의 결점을 교정해 주려는 마음씨는 분명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우선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기주의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꼬집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는 시도가 훨씬 더 유익하며 건전한 방법이 아닐까. 자기 집 현관이 지저분하면서 이웃집 지붕에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탓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을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직 젊었던 시절 내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싶어 애를 태우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잡지에서 당시 미국 문단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 대한 작가론을 써달라는 청탁을 해왔다. 나는 그 부탁을 받는 순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일에 전력을 다했다. 나는 데이비스에게 편지를 보내 궁금한 점들을 문의했으며 편지의 말미에 문제 제기자라고 적어보냈다. 내가 문제 제기자라고 쓴 데는 이유가 있다. 이 편지를 쓰기에 몇 주일 전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구절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었다. 그래서 나도 데이비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은 나머지 나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던 그 유치한 명칭을 썼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데이비스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나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왜냐하면 그의 회답 대신 내가 보낸 편지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시 돌아온 그 편지의 여백에는 버릇없는 짓은 그만두게나 라고 쓰여져 있었다. 나는 내가 쓴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참으로 어리석고 건방진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핀잔을 들어도 당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 또한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보다는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서 그의 행위에 분노를 품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사망 기사를 우연히 신문에서 읽게 되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느꼈던 모욕감이었다.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평하면 된다. 그 비평이 정확하고 타당한 것일수록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논리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으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휩싸여 행동하는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비난하는 행위는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자존심이라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절대로 끄집어내지 않으며 장점만을 부각시킨다. 이것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생활 철학으로서 평범하고 내성적인 한 청년을 탁월한 외교가로 만든 비결이었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바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오히려 바보일수록 그러기를 즐기는 법이다. 그러나 이해와 관용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감정이 우선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지키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선 상대방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힘써보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관용 등이 저절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